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질랜드 캠퍼밴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에요. 특히 일생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자유여행을 준비하는 분들께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별히 주의해서 준비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현지 교민이나 여행사에서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세요. 첫째는 비행기 갈아타기, 캠퍼밴 예약 시 주의사항, 여행 루트 짜기,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유용한 스마트폰 앱도 말씀드릴게요. 둘째는 제가 유튜브에서 뉴질랜드에서 운전하기 관련 동영상들을 보고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고 생각했는데요. 막상 겪어보니까 뉴질랜드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운전이 상당히 위험한 측면이 있었어요. 그 이유와 특히 주의해야 하는 위험 구간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연히 일기예보만 보고 날씨를 예측하면 안 되는 이유와 한국에서 가져가야 할 음식, 현지에서 먹어보시길 추천드리는 음식, 그리고 뉴질랜드 여행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경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한국과 뉴질랜드는 상당히 먼 거리인데요. 직항은 인천 오클랜드 구간뿐이죠. 뉴질랜드가 길쭉한 섬나라이기 때문에 남북으로 종주를 하자면 입국되건 출국되건 한 번은 오클랜드 직항을 이용하더라도 다른 한 번은 비행기를 갈아탈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갈아타는 게 가능하겠지만 대개는 뉴질랜드 국내인 오클랜드에서 또는 이웃나라 호주의 시드니에서 갈아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입국 때 대한항공으로 시드니까지 가고 시드니에서 퀀타스 항공으로 뉴질랜드 남섬의 퀸스타운으로 들어갔어요. 돌아올 때는 오클랜드에서 인천까지 대한항공 직항을 이용했고요. 항공권을 예약하고 나니까 이메일로 뉴질랜드와 호주 둘 다 ETA라고 하는 전자비자를 받으라는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아니 그럼 호주에서 입국 심사를 받고 갈아타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이걸 대한항공 콜센터와 여행사에도 전화를 해봤고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찾아보기도 했는데요. 출국 전날까지 확실한 대답을 해주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호주 ETA도 받고 출국일에는 일부러 온라인 체크인을 하지 않고 공항에 대한항공 카운터로 직접 갔어요. 결론적으로 인천 대한항공 카운터에서는 시드니 가는 보딩 패스만 받고 시드니 공항 내 트랜스퍼 구역 퀀타스 항공 카운터에서 뉴질랜드행 보딩 패스를 받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호주 입국 심사는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위탁 수화물은 인천에서 곧바로 뉴질랜드 퀸스타운까지 보내주었어요. 그러면 호주 ETA를 괜히 받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저희로서는 항공권 예약 시 주의사항에 갈아타는 국가의 ETA도 받아야 한다고 써 있었고 또 혹시라도 공항에서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건 그냥 안전하게 받는 게 맞지 않나 생각했어요. 또 뉴질랜드는 ETA를 받고 난 다음에 NGTD라는 스마트폰 앱으로 입국 신고도 하라는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대로 했는데 퀀타스 항공 기내에서 입국 신고 종이를 나눠주기도 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NGTD 앱으로 온라인 신고를 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캠퍼밴을 예약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보통 가격 비교가 가능한 포털을 통해서 예약하는 게 싸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캠퍼밴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는 것보다 5% 정도 저렴한 게 맞긴 해요. 그런데 가격이 수시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가장 싼 곳보다는 가장 싼 시점에 예약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포털에서 5% 싸다고 예약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장 가격이 10% 이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포털에서는 취소나 변경을 할 때 위약금으로 몇십만 원을 받거든요. 이에 반해서 캠퍼밴 회사에서 예약을 하면 보통 출발 3, 4주 전까지는 무료 변경이나 취소가 되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나 일정 변경이 편리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포털이나 여행사에서는 가격 비교만 하고 실제 예약은 캠퍼밴 회사에서 직접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해요. 캠퍼밴 회사의 홈페이지를 자세히 구석구석 읽어보면 이벤트로 프로모션 코드를 오픈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주의 깊게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뉴질랜드는 운전이 위험하기 때문에 예약하실 때는 무조건 풀 패키지 보험으로 하시고 현지에 도착하시면 추가로 차량 앞유리 같은 걸 보험 들겠냐고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뉴질랜드가 도로 사정이 안 좋아서 작은 돌멩이 파편들이 앞유리에 튀는 일이 꽤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건 가입을 안 했는데 여행 내내 상당히 불안했어요. 또 이상한 게 주행 거리에 대한 가격이 예약할 때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차량을 반납할 때 실제 주행한 거리만큼 계산을 해서 돈을 받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총 2,300km 정도 주행을 했는데 반납할 때 뉴질랜드 달러로 180불 정도 지불을 했어요. 또 저는 퀸스타운에서 픽업해서 오클랜드에서 반납을 했는데요. 보통 픽업과 반납 장소가 다를 때 부과되는 원웨이 피는 없었고요. 퀸스타운 로케이션 피라는 요금을 $250 부과했어요. 회사 쪽 말로는 퀸스타운이라는 지역 특성 때문에 받는 돈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여행식이나 캠퍼밴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여행 루트를 짤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남에서 북으로 올라갈 것인지 북에서 남으로 내려갈 것인지겠죠. 먼저 남섬에서 출발한다면 빙하나 피오르드 해안 접근이 비교적 용이하고 와카티프 호수를 끼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 퀸스타운 또는 남섬 최대의 도시로 남섬 중간쯤 동쪽 해안을 끼고 있는 크라이스처치를 선택하실 거고요. 북섬에서 출발한다면 당연히 뉴질랜드 최대 도시인 오클랜드가 되겠죠. 이들 세 도시는 모두 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에 여행의 출발지로 적합한 것 같아요. 저희는 퀸스타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여행을 한 건데요. 이런 경우 여행의 특징은 남반구에서 5월이면 가을이 한창인데요. 아무래도 남쪽이 더 춥고 북쪽은 상대적으로 온화하잖아요. 특히 뉴질랜드의 남섬은 산이 높고 험해서 더 춥고 운전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저희가 남쪽에서 여행을 시작한 이유가 남섬은 날이 갈수록 하루가 다르게 추워질 것 같아서였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잘한 것 같아요. 하지만 뉴질랜드 운전이 처음인데 초반부터 난 코스가 많아서 힘든 점이 있긴 했어요. 그 대신 여행 후반에 피곤하고 지쳤을 때 북섬에 좀 편한 길을 운전하고 온천도 즐길 수 있어서 좋았어요. 또 한 가지 생각지 못했던 단점이 있었는데요. 남반구는 해가 북쪽으로 기울어져서 동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더라고요. 이번 여행에서 알게 되었는데 남반구는 집을 지을 때도 남향집이 아닌 북향집을 짓는다고 해요. 그래야 해가 잘 든대요. 그러니 저희가 북쪽을 향해 운전을 하다 보면 계속 해를 마주보는 셈이 되더라고요. 눈이 상당히 부셨습니다. 구글 지도로 뉴질랜드의 항공사진을 보면 남섬의 서쪽이 한국의 태백산맥처럼 길쭉한 산악지대가 펼쳐져 있어요. 이게 남알프스 산맥이라고 하는데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정말 장관이에요. 그런데 워낙 지대가 험해서 자동차로 갈 수 있는 피오르드는 밀포드 사운드 뿐이라고 해요. 그래서 퀸스타운에서 밀포드 사운드 가는 투어를 많이 가는 거거든요. 왕복 버스에 크루즈 투어까지 패키지로 갈 수도 있는데 저희는 직접 운전을 해서 다녀왔어요. 밀포드 사운드의 크루즈 투어가 끝나면 다시 퀸스타운을 거쳐 북쪽으로 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는 캠퍼밴으로 12일 만에 남섬 퀸스타운에서 북섬 오클랜드까지 가야 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정말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쉽고 흔한 코스로 다닌 셈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 여행도 어떻게 다녀왔는지 모를 정도로 꿈만 같고 정말 감지덕지한 마음이었어요. 일정을 짤 때 필수 앱은 누가 뭐래도 구글 지도가 될 텐데요. 이게 한국에서는 단순 지도 기능만 하지만 해외에 나가면 실시간 내비게이션이 되거든요. 한국어로 길 안내를 아주 잘해주기 때문에 다른 내비게이션은 없어도 될 정도예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예약한 캠핑카 회사에서 알려준 THL 로드트립이라는 앱인데요. 이걸 스마트폰에 깔아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앱의 왼쪽 상단에 점 3개 있는 부분을 누르면 뉴질랜드 전국적으로 유료, 무료 캠핑장 정보를 아주 자세히 알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오수통을 비울 수 있는 덤프 스테이션이나 공중 화장실, 무료 유료 샤워장, 슈퍼마켓, 빨래방, 주유소 등 캠핑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찾을 수가 있어요. 뉴질랜드는 인간이 만든 역사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대자연을 경험하는 여행지라고 봐야 하는데요. 대자연을 경험하자면 험준한 지형을 운전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뉴질랜드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뉴질랜드는 한국과 운전석의 위치가 반대이고 주행 방향도 반대죠.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히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또 도로폭이 좁고 갓길도 없는 왕복 2차선이라 마치 반대쪽에서 오는 차량하고 부딪힐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차들은 또 왜 이렇게 빨리 달리는지 도로 상황도 좋지 않은데 전반적으로 한국보다 제한 속도가 30 정도는 더 플러스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높은 산악지대를 지날 때는 내비게이션이 잠깐씩 먹통이 될 때도 있어요. 안 그래도 좁은데 도로폭이 더 좁아지거나 아예 원레인이 되어서 맞은편 차가 먼저 지나간 다음에 내가 지나가는 식의 그런 도로도 자주 나와요. 특히 북섬보다는 남섬의 위험 구간이 훨씬 더 많아요. 호숫가나 해안가, 산길 이런 곳은 경사가 급하거나 위험한 급커브도 자주 나오고요. 도로의 제한 속도는 위험한 커브길에서는 잠깐씩 85km 내지 30km 정도까지 그 표시가 달라지긴 하지만요. 기본적으로는 100km예요. 대도시 주변 도로는 중앙 분리대가 있는 곳이 있지만 대부분은 왕복 2차선인데 중앙선도 점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중앙선 침범이 합법인 셈이죠. 뒷차들이 받따라오면 먼저 가라고 비켜주고 싶지만 길 가쪽으로 마땅히 비켜줄 만한 공간을 찾기는 어려워요. 북섬으로 올라가면 대도시 주변은 왕복 4차선이라거나 중앙분리대가 있다거나 딱히 대도시가 아니더라도 중간중간에 추월 차선이 있어서 운전하기가 훨씬 수월했어요. 그 대신 도로에 차량이 많아져서 역시 긴장을 늦추면 안 됐죠. 오클랜드가 가까워지면 도로가 합쳐지고 나눠지고 하면서 복잡해지는데 그렇다고 차들이 천천히 다니는 건 절대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위험 구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캠퍼밴을 픽업할 때 직원이 사고가 나도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금지된 도로가 있다면서 이 종이를 주었어요. 남섬에는 4개, 북섬에는 2개가 있고요. 또 저희는 5월에 여행을 했지만 예를 들어 6월부터 10월, 그러니까 겨울부터 봄까지죠. 이 기간에는 남섬, 북섬 할 것 없이 모든 스키장 도로에서 렌탈 차량을 운행하는 게 금지되어 있다고 해요. 특히 퀸스타운 와나카 구간에도 크라운 레인지 로드라는 금지 도로가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나는 이런 위험 도로는 절대 안 간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실제로 운전을 할 때는 구글에서 추천해주는 길로만 쭉 가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그 위험한 길로 들어서고 만 거예요. 제가 여행하는 내내 남편 옆에서 도로 사진과 동영상을 엄청 찍었는데요. 유일하게 이때는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사진도 동영상도 하나도 찍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에 한 계령 정도 되나 싶었는데요. 갈수록 더 가파르고 옆에는 낭떠러지인 데다가 그 와중에 속도를 내고 가는 차들이 꽤 있었어요. 정상에서 잠깐 쉬면서 해발 고도를 보았는데 1100m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 어마어마한 산길을 간신히 넘어서 와나카에 도착했는데 수명이 몇 년은 줄어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여러분은 오늘 제 경험담을 잊지 마시고 퀸스타운 와나카 구간에서 무조건 구글 내비게이션의 추천 도로로 가지 마시고 반드시 크롬웰로 우회해서 가세요. 지금부터는 날씨에 관해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출발 전에 뉴질랜드의 각 지역별 5월 날씨를 다 조사해보고 옷을 준비해 갔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생각보다 너무 추워서 거의 대부분 겨울옷만 입고 다녔어요. 왜 그랬는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특히 남섬의 산악지대에서는 예를 들어 해가 저녁 6시에 진다고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산이 워낙 높아서 4시 반 정도면 해가 산 밑으로 내려가서 안 보였어요. 일단 해가 안 보이기 시작하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서 금방 체감 온도가 영하가 되는 거예요.
산악지대가 아니더라도 밤낮의 기온차가 생각보다 컸어요. 섬나라여서 그런지 아니면 공기가 너무 맑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북쪽으로 가면서 낮에는 조금 더 따뜻해지긴 했어요. 하지만 바람이 분다거나 해가 없는 응달 쪽이라던가 이런 곳은 싸늘해서 저는 계속 도톰한 겉옷을 입고 다녔어요. 길거리에 현지인들은 반바지 차림도 간혹 있었는데 아마 그분들은 적응이 되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었어요. 한국에서 여름으로 가는 날씨 속에 있다가 갑자기 겨울로 가는 날씨로 들어가니까 저는 적응이 안 되어서 더 추위를 탔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오클랜드에서 2박 할 때만 빼고 나머지는 매일 히터를 틀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는 날씨였어요. 저희 캠핑카에 가스 히터가 달려 있었는데 이걸 밤새 켰다가는 가스가 금방 동날 것 같았고 그래서 초저녁이나 새벽에만 잠깐씩 켰더니 그때뿐이고 히터를 끄면 금방 다시 추워졌어요. 다행히 캠핑카 회사에서 준 이불은 아주 따뜻했어요. 그리고 전기 히터도 추가로 받았는데 이게 사설 유료 캠핑장에 가야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한국과 달리 사설 캠핑장에서는 전열기구 사용에 특별한 제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밤새 계속 전기 히터를 켜놓을 수가 있었는데요. 전기 히터는 밤새 저절로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계속 따뜻한 실내 온도를 유지시켜 주어서 아주 좋았어요. 원래 한국에서 일정을 짤 때는 주로 무료 캠핑장이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DOC 캠핑장을 이용하다가 3일이나 4일에 한 번씩 사설 캠핑장을 이용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기 히터 때문에 첫날 무료 캠핑장 한 번, 그리고 두 번째, 네 번째 밤에 DOC 캠핑장에서 잤고 나머지는 계획을 바꿔서 전부 홀리데이 파크라고 하죠. 사설 유료 캠핑장에서 잤어요. 저희는 유료 캠핑장은 좀 자연 친화성이 떨어지는 환경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저희가 가는 홀리데이 파크는 전부 주변 경관도 너무 좋았고 가격도 온수 샤워나 덤프 스테이션, 물, 전기 사용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DOC 캠핑장보다 더 가성비가 있는 것 같았어요. 또 한 가지 캠퍼밴에 관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저희가 캠퍼밴을 픽업할 때 담당 직원이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걸 좀 귀찮아하는 것 같았어요. 캠퍼밴 사용법 동영상을 안 봤냐, 그대로 하면 된다 이런 식이었는데 제가 동영상을 봤지만 그래도 다시 설명을 듣고 싶다면서 컨트롤 패널이나 전기 같은 부분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어가지고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소파를 침대로 변환하는 걸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사실 저희는 한국에서 카라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건 다 똑같겠지 했던 거죠. 그런데 막상 침대를 만들려고 하니까 중간에 상판이 전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도저히 안 돼서 마침 퀸스타운을 아직 벗어난 게 아니어서 다시 사무실로 갔는데 다들 문을 닫고 퇴근한 후였어요. 그래서 오피스 앞에 차를 세워놓고 고객 서비스 센터로 전화를 하고 뭐 한참 애를 먹고 있었는데 마침 어떤 직원 한 명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이 도와줘서 소파를 침대로 변환해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캠퍼밴을 픽업하실 때 되도록 꼼꼼히 많은 걸 물어보고 설명을 들으시고 안전하고 편리한 여행이 되시길 바라요. 저희는 작년에 시애틀에서 알래스카 크루즈를 탈 때 김치와 밑반찬을 안 가져간 걸 엄청 후회했던 터라 이번에는 까다로운 입국 심사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김치와 밑반찬을 꼭 가져가기로 했어요. 육가공 식품이나 생채소 같은 건 세관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라면도 안 가져갔어요. 라면 스프에 소고기 같은 게 들어있잖아요. 짐 싸기 전에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이런 정보를 꼼꼼히 챙겨서 숙지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음식류는 일단 기내 수화물이 아닌 위탁 수화물로 붙이는 게 안전해요. 김치 같은 건 거의 하루 정도 비행기를 타면 발효가 되어서 포장 비닐이 빵빵해지고 잘못하면 국물이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집에서 만든 것보다는 상업용으로 포장된 거, 그러니까 마트에서 구입해서 가져가는 게 안전하고 세관을 통과할 때도 더 쉬운 것 같아요. 또 가져간 음식들을 입국 신고 때 반드시 신고해서 자동 입국이 아닌 사람한테 검사받는 과정을 거치셔야 해요. 신고를 안 했다가 걸리면 벌금이 꽤 세답니다. 커다란 지퍼백에 종류별로 담아서 영어로 라벨을 붙이고 목록도 작성하세요. 세관 심사관이 빨리 처리하는 데 도움이 돼요.
뉴질랜드의 마트에 가보니까 의외로 김치나 장아찌 같은 걸 찾을 수가 없었어요. 반면 김이나 라면, 쌀 같은 건 가격도 안 비싸고 많이 팔고 있었어요. 건조식품으로 된 된장국과 누룽지, 코인 육수 이런 것도 큰 도움이 되었고요. 의외로 젓가락을 구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나무 젓가락이라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추천하는 현지 음식은요. 먼저 녹색 홍합이에요. 전문 레스토랑에 가서 먹어도 좋지만 저희는 퀸스타운의 뉴월드 마트에서 키로당 뉴질랜드 달러로 7, 8달러 정도 가격으로 3kg 정도를 사서 캠퍼밴 안에서 삶아 먹었어요. 정말 배 터지게 실컷 먹은 셈이죠. 한국의 홍합과 비교하면 엄청 크고 살이 단단하고 맛이 진하다고 할까요? 꼭 한번 드셔보세요. 다음으로는 사과인데요. 제가 원래 사과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한국에서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맛이랄까요? 뉴질랜드가 한국과 계절이 반대라서 수확한 지 얼마 안 된 싱싱한 사과여서 그런진 몰라도 크기는 작은데 1kg 한 봉지에 10개 내외로 들어있어요. 속살이 완전 노란색이고 아주 달고 사각사각해요. 제가 지금 이 동영상을 만드는 게 여행을 마치고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인데요. 아직까지도 이 사과 맛이 생각나서 한국의 사과를 못 사 먹고 있을 정도예요. 농산물이라서 한국에서 수입도 안 되고 언제 다시 이 사과를 먹어볼 수 있을지 정말 그리운 맛이에요. 이번에는 쇠고기와 와인이에요. 뉴질랜드 쇠고기는 등급 같은 건 없고요. 그냥 부위별로만 나눠서 파는데 제가 좋아하는 리바이 등심이 100g당 한화로 3, 4천 원 가격대인데요. 너무 맛있어서 캠핑장에서 매일 저녁마다 구워 먹었어요. 원래는 여행 마지막 날 오클랜드에서 유명한 스테이크 집에 가려고 했는데요. 10일 넘게 계속 맛있는 쇠고기를 저녁마다 먹었더니 사 먹는 스테이크가 별로 땡기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테이크 집에는 안 갔어요. 또 뉴질랜드의 포도 농장과 와인 산업의 규모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마트에서 프랑스산 와인도 사 먹어봤는데 뉴질랜드산이 더 맛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퀸스타운의 명물 퍼그버거도 한번 먹어보세요. 맥도날드나 버거킹과는 조금 다른 풍부한 맛이랄까요? 줄 서서 먹어볼 만한 햄버거였어요. 마지막으로 뉴질랜드 여행에서 가장 좋았던 것을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남섬 마운트 쿡에서의 트레킹은 시간이 없어서 후커밸리만 다녀왔는데요. 만약 시간이 더 있었다면 마운트 쿡 캠핑장에서 며칠 더 묵으면서 더 많은 트레킹을 하고 싶었어요. 스케일이 다른 산이었다고 할까요? 압도적인 풍광에다 산에서 느껴지는 기운이 신비로웠달까요? 정말 일정이 빡빡했던 게 너무 아쉬웠어요. 북섬의 로토루아 지역에서의 온천. 이 지역에는 계곡물도 온천수라서 그냥 돈 낼 필요 없이 아무 데서나 온천을 할 수가 있을 정도인데요. 저희는 그래도 좀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유료 온천으로 갔어요. 저희가 간 곳은 와이라케이에 있는 테라스 온천이었는데 계단식 온천에다 조경을 너무 잘 해놔가지고 천국에 온 것 같았다고 할까요? 온천물도 너무 좋았고 하루 종일이라도 나오지 않고 계속 온천을 즐기고 싶었어요. 여기 말고도 로토루아 지역 안에 엄청 많은 온천이 있어요. 전부 다 한 번씩 가보고 싶었는데 한 군데만 다녀온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은 저희가 여행하는 내내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밤마다 은하수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먼 하늘에 희미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제 머리 바로 위에 손을 뻗으면 만져질 것 같은 정도로 밝고 크게 빛나는 은하수였어요. 한국에서는 은하수 한번 보려면 달 안 뜨는 맑은 날 주변에 빛 노이즈가 전혀 없는 완전 캄캄한 곳을 찾아가야 하는데 뉴질랜드는 캠핑장에 가로등이 켜 있었는데도 은하수가 그렇게 선명하게 잘 보였어요. 그만큼 공기가 깨끗해서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리고 돈을 내고 관광을 해야 하는 밀포드 사운드와 호빗 영화 세트장도 아주 색다른 경험이었고요. 매일 드라이브를 하면서 보았던 뉴질랜드의 산과 평야, 지평선, 호수, 바다가 전부 너무나 멋졌어요. 여러분들도 뉴질랜드에 가시면 인생에 잊지 못할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오시길 바랄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